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몰래 시작된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관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한테 계속 비밀로 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는 대학교에 가서 만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취미 같은 게 비슷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 붙어 다니며 술을 마시고 다녔고 같이 꽈팅이며 여기저기 여자들 만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이러니하게 여자 앞에만 서면 말주변이 없어져서 그런지 여자를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했고 둘 다 완벽한 남자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 중에 누가 먼저 진정한 남자가 될지 우스갯소리로 내기를 하자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군입대 전까지 진정한 남자가 되지는 못하였고 둘 다 군 제대하고 건장한 사내가 되어 만나자고 얘기를 하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입대는 비슷한 시기에 했지만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어요. 군대에 있으니 시간이 참 안 가더라고요. 친구랑 휴가도 최대한 같은 날에 나와 만나서 놀다 복귀하고 그랬습니다. 군 제대를 하고 둘이서 만나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서로 군 생활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학교 복학을 했고 역시나 우리는 붙어 다니며 대학 생활을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가까이 오는 여자들이 없어 우리 둘은 또 둘이서 신나게 술을 마시러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팀 과제가 있어 친구놈이랑 같이 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친구 어머님이 계셨지만 곧 나가신다고 하셔서 친구네 집에서 모였습니다. 같은 팀 사람 2명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자료 준비는 다 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우리 둘이 편하게 과제하고 치맥이나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집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어머님이 나가시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가 우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야? 누구 왔어? 아, 누나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친구한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독립해서 따로 산지 오래됐고 집에 잘 안 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우는 목소리에 괜히 긴장돼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친구 누나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집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인데 또 낮부터 친구들 만나 술을 먹고 저녁쯤 들어와서 또 그러길래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뛰쳐나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어머님은 나가시려다가 갑작스레 들이닥친 딸의 눈물과 상황을 듣고는 한숨을 쉬시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만 울어. 그런 못난 놈인 거 알았으면 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정신 차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야,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엄마 말처럼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야. 괜히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복잡해지지도 않고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 생각해. 친구가 방으로 들어왔고 오늘은 그냥 가봐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나 오늘은 그냥 가볼게. 과제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저는 짐을 챙겨서 집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왔고 방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한 친구 누나가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뻐서 당황스러웠고 인사를 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난감한 상황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보같이 인사를 하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누나는 저를 보더니 그게 웃겼는지 살짝 실수를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바보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친구한테 그렇게 이쁜 누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또렷한 이목구비에 가녀린 몸매에 유전자가 누나한테 다 몰빵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랑 과제는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누나가 그 사람이랑 끝내고 나와서 당분간 집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과제라든지 축구 보거나 할 때 저희 집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과제를 하면서 2주 정도 시간이 흘렀고 과제 발표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알바 대타를 해주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집 근처 편의점 파라솔에 친구 누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곁눈질로 쳐다보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누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스탑! 너 준혁이 친구지?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준혁이 친구 이현우입니다. 자식, 친구 누나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들어가서 소주 한 병 사서 일로 와, 앉아봐. 친구 누나는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살짝 취한 것 같았어요. 준혁이 놈은 나랑 술도 안 마셔주고 친구들이랑 마시자니 괜히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겠고 너는 그래도 그날 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더 창피할 것도 없고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 네. 한 잔 받으세요. 그렇게 친구 누나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 누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열을 냈고 또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동안 콩깍지가 제대로 씌여서 자꾸 이해하고 넘기려고만 했던 것 같다며 자책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술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왠지 제 눈에도 콩깍지가 씌인 듯 했습니다. 누나는 고맙다며 다음에 또 술친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준혁이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한테 지질이 군상 떤다고 뭐라 할 게 뻔하다면서요. 저도 준혁이가 알면 괜히 자기 누나랑 엮인다고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누나랑 술 한잔씩 하면서 얘기도 더 나누고 영화도 보면서 나름 데이트 비슷하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누나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준혁이 녀석이랑 잘 통했던 것처럼 누나랑도 굉장히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누나랑 술을 마시고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은 전 남자친구와 같이 살던 집 문제며 모든 걸 다 끝냈다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고 술 한 잔을 같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전 남친이랑 조금이라도 엮인 것들이 모두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너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 저도 누나랑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서 좋아요. 준혁이 친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그게 상관 있어요? 그래도 동생 친구면 좀 그렇잖아. 저는 상관없는데. 그냥 서로 마음이 같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나랑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는 눈이 맞았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남자로 거듭났습니다. 친구한테는 누나와 사귄다는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누나도 당분간은 비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전 남자친구랑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졌었는데 동생 친구랑 만난다고 하면 또 난리 날 거라고요. 저도 일단 동의를 했고 우리는 친구 몰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들키면 엄청 배신감을 느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친구가 우리 사이를 응원해 줄까요? 여러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김은옥, 1살, 혼자 사는 돌싱녀. 그녀는 내가 알바하는 치킨집 옆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주인이다. 몇 주 전, 그녀가 이혼하고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 나는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뭐야, 돌싱이었어? 그럼 부담 없이 들이대도 되는 거였잖아. 유부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감정은 치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와 마주치면서 불쑥 현실로 다가왔다. 아줌마, 이 시간에 장사 안 하고 어디 가요? 오토바이를 그녀 바로 앞에 세우며 손을 흔들자 헬멧을 벗은 내 얼굴을 확인한 그녀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 정태였구나. 난 또 누군가 했네. 놀랐잖아. 왜요? 저 말고 기다리던 남자라도 있으세요? 내가 장난스럽게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오토바이가 내 쪽으로 다가오길래 깜짝 놀랐지. 그래, 배달 다녀오니? 네. 배달 마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타세요. 가게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뒤에 타라고. 네, 제가 드라이브 시켜 드릴게요. 나 근데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무서워. 걱정 마세요. 무서우면 절 꽉 잡고 타시면 되죠. 그것도 그렇고 괜히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째? 괜찮아요. 헬멧 쓰고 타면 아무도 누군지 못 알아볼 거예요. 그래, 그럼 나 정태만 믿는다. 근데 이거 꼭 야타하는 것 같네. 기분이 이상해. 야타가 뭐예요? 응. 90년대에 오렌지족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 차를 세운 후야. 타. 라고 하면서 헌팅하던 게 있어. 난 그녀에게 헬멧을 씌워주었다. 야, 타. 난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야타라고 외쳤다. 그래. 너 참 맘에 든다. 하며 그녀는 뒷자리에 올라탔고 오빠 달려란 소리에 신나게 오토바이를 몰았다. 어머, 생각보다 더 무서워. 그럼 제 허리를 쫙 잡으세요. 그녀가 내 허리를 잡는 순간 묘한 감각이 등 뒤로 스며들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태야, 오토바이 타는 거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놀이공원 온 것 같아. 그래요? 그럼 시간 날 때마다 태워드릴게요. 그럴래? 고생했으니까 들어와서 시원한 음료라도 한잔하고 가. 네. 주시면 감사하죠. 저는 여자가 하자는 건 웬만하면 거절 못해요. 특히 예쁜 여자가 하는 부탁은 더더욱이요. 예쁜 여자? 그럼 난 정태 기준에 어느 정도야? 당연히 S급이죠. 오. 호호, 나도 참. 정태한테 이런 말 듣고 좋아하는 게 참 주책이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줌마 정도면 남자들 입장에서 진짜 괜찮은 매물이죠. 매물이라니. 내가 무슨 물건이야? 아니, 굳이 아파트로 따지자면 로열층의 한강 뷰까지 있는 프리미엄 매물이죠. 호호호. 너 왜 자꾸 아줌마 띄워주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요. 제 기준에서도 아줌마는 꽤 매력 있는 이성이에요. 그래? 내가 그 정도였다고? 근데 그건 정태 눈에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여자는 자길 예쁘게 봐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한 거라잖아요. 뭐야, 자꾸 듣다 보니 너 나한테 플러팅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럼 제가 앞으로 계속 플러팅하고 작업하면 머물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호호.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잖아. 특히 남녀 간의 일은 더 그렇고. 그래요? 암튼 중요한 건 아줌마가 제 기준에서도 그냥 이성이 아니라 특급 매물이에요. 어머, 특급 매물. 갑자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말해? 진지하죠. 저 농담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녀가 갑자기 손을 내 얼굴 앞으로 흔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봐요.
정태 씨, 그럼 나한테 이렇게 특별하다고 대놓고 말하면 나중에 나랑 뭐라도 될 생각 있는 거야? 그거야 저야 항상 오픈마인드죠. 대신 아줌마가 확신만 주시면 바로 직진할 겁니다. 호호호. 참 너도 대단하다. 그럼 나한테 직진하면 내가 받아줄 것 같아? 지금 이 웃음이 저한테는 이미 오케이 사인처럼 들리는데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거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니야? 그래도 정태가 이런 농담 해주는 거. 나 은근히 싫지 않네. 나이 들어가면서 누가 이렇게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 줄까 싶었는데 말야.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살짝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리는 걸 보고 자신감이 더 붙었다. 근데 너 진짜 나한테 작업 치는 거야? 장난 아니고? 장난이라면 이렇게 심장이 뛰겠어요? 저는 진지해요. 그렇게 장난스러운 듯 하면서도 은근한 설렘이 오가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는 둘 다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점점 나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 서울소재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고향은 부산이고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 거주하고 계세요. 저는 홀로 서울에 올라와 원룸에서 자취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수능 성적은 평범한 편이라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큰 키와 준수한 외모 덕분에 어려서부터 미남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여성들에게 인기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부산에서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밀면집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가게는 늘 문전성시를 이루던 곳이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게가 6개월째 휴업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부산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앞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치킨집 바로 옆에 세련된 미용실이 새로 오픈했는데 그곳의 주인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가 무척 잘 어울리는 고양이상 얼굴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는데 특히 배우 한예슬님을 닮은 듯한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죠. 제가 어릴 때부터 한예슬님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갔던 것 같아요. 저보다 한참 연상이었지만 세련된 스타일과 또렷한 이목구비 덕분에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기도 했고요. 6개월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시댁과 갈등이 깊어졌고 오랜 시간 참아오다 결국 결혼 생활을 정리했다고 한다. 하루는 가게 앞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등짝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윽 하고 몸을 세우며 뒤를 돌아보니 싱글벙글 웃고 있는 미용실 아줌마가 서 있었다. 야, 누나가 장난 좀 쳤다고 놀라는 거야?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내 등을 힐끔 보며 웃고 있었다. 나보다 20살은 많은데 누나라는 호칭을 고집하는 그녀. 아줌마라고 부르면 어딜 봐서 내가 아줌마야 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심지어 애교까지 부리며 누나라고 불러라고 으름장을 놓곤 했다. 쾌활함 그 자체였던 그녀는 특유의 공주병 섞인 장난스러움으로 나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파요. 누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이 정도가 심하다고? 너 아직 덜 당했구나. 푸아하. 그녀가 다시 손을 들어 올리며 장난칠 태세를 보이자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누나, 왜 이렇게 사나워? 그러니까 남편이랑.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웃음을 멈췄다. 아, 아니야. 그냥 넘어가. 진짜 너무한다 너. 내가 이혼녀라고 이렇게 놀리기 있어? 그녀가 삐친 듯 말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참나. 나 좋다고 못 데려가서 안달인 남자들 줄을 섰거든. 그녀의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동네에서 그녀는 꽤 인기가 많았다. 미용실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남자 손님들로 북적였다. 말투와 표정이 밝은 그녀는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꽤 귀엽게 느껴지곤 했다. 대충 마무리하고 시간 되면 미용실 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그녀가 어느새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내 쪽을 보고 웃었다. 누나, 갑자기 상냥하게 말하니까 좀 무섭네. 참나.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는 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아니, 평소랑 너무 달라서 그렇지. 평소엔 안 이러잖아. 호호. 내가 그 정도였어.
앞으로는 더 다정하게 대해줄게. 그럼 누나 하는 거 봐서 나도 태도 좀 바꿔볼게. 무슨 태도? 너 설마 나 진심으로 좋아하냐? 그녀가 웃음기를 띠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내가 나 좋다 그러면 생각은 한번 해줄게. 호호호.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다가갔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녀를 누나라고 부르며 자연스레 친해져 있었다. 주말 저녁 알바를 마치고 나니 누나에게 연락이 왔다. 한잔하자며 근처 삼겹살집으로 불러냈다. 고소한 삼겹살 냄새 속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정태야, 요즘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도 잠이 잘 안 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마음도 외롭고 몸도 지치고 그러네. 누나 정도면 완전 괜찮은데요. 누나 좋다고 못 데려가서 안달인 남자들 우글우글하다면서요. 그 중에 한 명 고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야. 정태만 한 남자가 없네. 누나, 남자 보는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흔해요?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으며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보통 같으면 1차에서 마무리하고 헤어졌겠지만 오늘은 그녀가 뭔가 아쉬운지 자꾸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졸랐다. 정태야, 우리 2차로 맥주 한 잔만 더 할까? 누나, 근데 벌써 주량 다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취했어요? 응. 약간 취하긴 했지. 그럼 밖에서 취하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서 마실래요? 그래. 우리가 무슨 남남도 아니고 결국 편의점에 들러 마른 안주와 캔맥주를 사들고 내 집으로 향했다. 작은 원룸에 앉아 맥주 2캔 정도 더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깊어지며 대화의 주제도 사적인 얘기로 흘렀다. 말의 흐름이 멈추고 짧은 정적이 흐르던 순간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태야, 나 자꾸 내가 남자로 보여.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들었고 그 순간 이후로 그녀와의 관계는 조금 더 특별해진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그때 확실히 서로의 감정을 인정한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고백은 우리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함께 짬뽕과 탕수육을 시켜 먹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솔직히 그때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려는 마음이었지만 그녀는 피식 웃으며 정해놓지 말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자고 쿨하게 말하며 웃었다. 그 말이 내겐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에 얽히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누나는 20살 어린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평소와는 다른 예쁜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까지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작은 변화들은 내게 신선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나보다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진 어른이었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를 통해 나에게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결국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교감에서 오는 것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나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함께하며 쌓아가는 이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며 서로를 위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이 되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타고나게 좋은 몸매와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 전에 저를 따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지만 엄한 집 때문에 남자와 교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집안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고 저의 첫 남자이고 부부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때 저는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았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해서 아직 결혼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나이트 가서 놀았던 이야기, 남자친구와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설레임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3년간 남편만 보고 살았던 저에게 한 번의 외도로 인해 저의 인생이 또 달라졌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니 울상을 짓고
들어와 한숨을 쉬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핸드폰은 산지 얼마 안 돼 할부도 아직 많이 남았었지요. 저는 아쉽지만 그냥 잊어버리라고 다시 하나 더 사면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에 남편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손님이 핸드폰 맡기고 술을 20만 원이나 먹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핸드폰을 주어서 가게에 맡기고 외상으로 술을 먹은 거였어요. 가게 주인은 핸드폰을 찾아가려면 술값을 가지고 술집으로 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남편이 알면 좋아할 거라는 생각으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 술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땐 시간이 5시였는데 제가 갔을 때 그곳은 이제 막 가게를 열고 있었어요. 문 앞에 주인인 것 같은 젊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찾으러 왔다고 말하자 가게에 있다면 지하 2층인 술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자 남편 것이 맞았는데 20만 원을 주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남자의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턱수염이 풍성하게 난 마초 느낌의 상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만 입고 다니는 제 남편과는 정반대의 자유스러운 느낌의 남자였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만 원 대신 오늘 밤 사랑으로 갚으면 안 되냐고 했지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말과 동시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는 듯 하다가 갑자기 술집 문을 걸어 닫으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돌려받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바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술집 주인은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을 만났다가는 남편이 알게 될까 봐요.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라고 대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이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며 저희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도 대입시험을 본 지가 엊그제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넉살이 좋은 도련님은 형수라고 하며 저를 잘 따랐어요. 도련님이 놀러 나갔다가 비가 무척 내려서 집에 일찍 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을 했었죠. 우산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터라 비를 흠뻑 맞고 집에 들어온 도련님에게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며 씻으라고 하고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거실에서 단둘이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따라 제가 눈을 마주치며 도련님은 어색한 듯 피했는데 그 묘한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어색한 기운을 깨고 싶어서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던졌어요. 도련님 애인 있냐고 물으니 형수님 같은 이쁜 여자였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 결혼할 거냐고 묻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이상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적극적인 여자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르고 얼어있던 도련님은 마주 잡은 손에 깍지를 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에게는 도련님 서울 구경 시켜준다고 말을 하고 한 달 동안 대놓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나이 또래 연애를 다시 하는 것 같은 기분에 며칠간은 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도련님을 보내고 나니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몸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더군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날씨는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한 마음에 남편 몰래 채팅이라는 것을 했지만 이렇다 할 만남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서울과 2시간 떨어진 지방이었습니다. 연휴 전날부터 가서 신나게 명절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어요. 명절 다음날 아침에 친정집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님이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얼굴에 최대한 티를 만들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민기적대는 거예요. 남편을 방으로 데리고 와서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감정이 안 좋은 채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친정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티를 숨기지 못하자 저는 그럴 거면 그냥 가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저녁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먼저 집에 올라간다고 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친정엄마의 물음에 별거 아니라고 대답하고
방에 들어와 분을 삭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하고 싸우느라 못 봤던 핸드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동창회를 하니 꼭 나와 달라는 메시지였고 오늘은 술을 꼭 마셔야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고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자리에 나가니 이미 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졸업하고도 연락을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졸업하고 나서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어린 눈에도 너무나도 도시아이처럼 깔끔했었던 내 짝꿍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나 운동도 잘했었고 어릴 적에 잠시나마 좋아했었어요. 그 아이도 예뻤던 저를 좋아했었고 동네도 가까워서 자주 어울렸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오랜만에 보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친구는 6학년 때 전학을 가서 그 이후로는 처음 봤고 멀리서 봐도 어릴 적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났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어떻게 연락 한번 안 했냐고 하니 제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난 뒤에는 연락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가 말을 계속해 갈수록 저는 그에게 점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가 저를 나쁜 여자로 볼까봐 신경이 쓰였어요. 술자리가 끝나갈 때쯤 애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 가야 할 때가 왔어요. 제가 인사를 하고 나오자 그 남자도 따라 나왔고 택시를 찾으러 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살며시 제 손을 잡아오는 그 남자를 쳐다보니 또다시 설레임은 찾아왔고 우린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손을 놓더니 제 허리를 감쌌고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린 서로 끌어안다시피 해서 길을 걸었어요. 택시를 타면 금방 헤어질 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걸어서 집까지 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제 볼에 뽀뽀를 쪽 하고는 부끄러운 듯 급하게 인사하며 뛰어갔습니다. 남편하고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를 만난 건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만남을 가졌고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도 계속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도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중간중간에 다른 남자도 몇 번 만나봤고요.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 느낀 건 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까지도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서방님이고 이제 더 이상의 사랑은 원치 않고 두 남자만 바라보며 살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는 잘해서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일찍이 학업에서 멀어져야 했고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해서 공장으로 출근을 해 겨우 먹고 살았고 부모님은 늘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힘든 내색 없이 일 열심히 일하는 저를 공장장님께서는 좋게 보셨고 어느 날 한 남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저보다 14살이 많았지만 이해심 있는 태도와 저를 사랑해주는 진심이 느껴져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결혼 정년기가 너무 걱정이었는데 나이도 어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도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이 다가와 어머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님의 수고했다 한마디에 힘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들 어디 학교 나왔다며 이야기가 나왔고 삼촌분께서 저를 보더니 어디 대학 나왔어 물으셨습니다. 저요. 저 대학 안 나왔는데요 하니 그렇지 요즘 대학 안 가는 젊은 애들도 많으니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모님께서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나온 거야? 동네가 비슷하면 같은 학교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것에 대해 창피함은 없었지만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니 다들 수군수군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제 스스로도 자리가 불편해서 물 좀 가져올게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자마자 뭐야 그럼 중졸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족들에게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사건건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해서 간 좀 봐주세요 하면 이거 맛이 왜 이래 마늘은 넣었니?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머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라라고 하셨고 집안일을 하고 잠시 책을 읽고 있으면 너는 뭔 내용인지 알고는 읽는 거냐? 그런데 너 한글은 다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하다 싶어 어머님 저 중졸이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전교 3등 안에 들고 열심히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교 3등이면 뭐하니 고등학교도 못 간 주제라고 하셨고 집안이 어려워 늘 학업에 목말랐던 저에게 어머님의 말씀은 늘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웬 공인중개사냐고 하니 친구는 혼자 다니면 마음이 안 잡혀서 못할 것 같아. 내가 학원비를 내줄 테니 같이 하자라며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친구가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믿져야 본전으로 알겠다고 하고 같이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공부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잘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는 이제 와서 고등학교라도 가려고 그러냐 주제 파악하고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해라라며 비웃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내가 꼭 합격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에 달달 외우며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 남편은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여태까지 모았던 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시부모님 집까지 팔아서 빚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 우리는 삼촌댁에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삼촌댁으로 가서 농사일을 도왔고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매일같이 술에 쩔어서 살아가는 한심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낮에는 농사일 저녁에는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공부하는 저를 보시더니 어머님은 너는 이 와중에도 글씨가 눈에 들어와 남편 꼬라지 좀 봐라. 괜히 집안에 못난 게 들어와서 내 아들 인생 망쳤네라며 잔소리하셨습니다. 보증은 저 사람이 들어 날려먹었는데 왜 그 핑계를 저한테 하세요라고 대답이라도 하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떠배운 게 없으니 내가 뭘 바라니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님께는 서울에 일이 있어 다녀온다고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고 친구와 저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늦깎이로 하는 공부라 힘들었지만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친구는 합격이 다가 아니고 더 배워야 한다며 잘 아는 중개업자 밑에서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일하자고 한 회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하니 친구는 너무 아깝다며 가족들과 상의하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역시나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다 굶겨 죽일 셈이냐라며 소리치셨습니다. 꼭 참고 합격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너 공부한다고 깝죽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결과는 언제 나오냐 아니다 봐서 뭐하냐 당연히 불합격이겠지.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왜 말씀을 늘 그렇게 하세요. 저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라 저희 가족사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니 옆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소리를 쳐라며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맞아 멍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역시 내 아들이다 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바가지에 변기물을 담아와 남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너나 정신 앞가림도 못하는 게 어디서 감히 손찌검까지 해라고 소리쳤고 어머님과 남편은 둘 다 저를 쳐다보며 어머님은 남편에게 물을 뿌려 니까짓 깨라며 저에게 손을 울리려 해 그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치시게요.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예요. 저렇게 무책임하고 술에 쩔어 거기다 손찌검까지 하는 저딴 놈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아요. 그리고 보증도 잘못 써서 지금 이 꼴로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냐. 매일같이 술이나 퍼마시고 정신 차려 인간아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하니 우선 진단서를 끊고 이혼 변호사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고, 만나자고 해서 안 만난다고 하니 욕설과 함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제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미친 시모와 술에 쩌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와 함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남편의 뺨을 날렸고, 옆에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지긋지긋한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제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될 은인이 되었고, 현재는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차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 이전 시골 동네에 알고 지내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안부를 묻는데, 전 남편 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남편은 술에 쩔어 살더니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치매 걸린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떳떳하지는 않지만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